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조합으로 함께합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부처 중심이었고 보훈부 제외하고요. 이번 개각 두고 관료 전문가 중심의 지명, 또 절반의 여성 후보자라는 성비 고려, 굵직한 키워드로 처음에 보도가 됐습니다. 두 분은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배철순 소장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원래 서오남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소원함이요? 서오남. 서오남. 아, 네네네네. 근데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여성들이 많이 약진하신 거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다양해요. 이번엔 서울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고대, 또 숙대, 이대가 두 분 계시고 인하대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게 있다면은 국무위원 중에 이제 70년대생이 한 분 더 추가되신 거예요. 원래 한동훈 장관님밖에 안 계셨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께서 1970년생 연대생이시래 가지고 예.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 젊어지는 내각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서 삼음절에 이번 개각을 비판하는 분들은 총선용 이렇게 또 반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총평을 하자면 무난해 보인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호남, 서울대 50대 남자가 주류였던 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여성이 좀 작았다라는 비판을 좀 이렇게 절반으로 채우면서 어느 정도 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인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도 배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해 보이고 국민의 눈치를 좀 살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전문가다, 관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선거 직전에 일어나는 개각은 아무래도 정치인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의 개각 인사들을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개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총선도 기다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총선용 개각이죠. 거기다가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또 입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고육지책으로 관료들을 이제 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개개인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정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느껴지기로는 아직까지 경제가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경제 수석 비서관이었던 분이 그대로 이제 경제 부총리로 이제 가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기조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훈처 장관인데요. 이분이 보훈처 장관으로 된 이력을 살펴보니까 딱히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쪽에 독립유공자 손주. 그렇죠. 예. 그래서 보훈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유족들을 처우에만 좀 집중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그리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 있어서 좀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훈 가족이잖아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제 보훈 가족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딸 수도 있고, 지금 이분을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무슨 보훈하고 관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합니다. 예. 이분 전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거예요? 이분 전공은 인적 자원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보훈 가족들이 가장 힘든 건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 경영, 돈 버는 거 전문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지금 정확한 거 메모를 안 해왔는데 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약 4년 정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처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홍익표 그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중기벤처부 장관님께서는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경남 마산 출신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쪽 출신입니까? 경남 분이세요. 예. 조금 이분은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외교부 출신인데 중기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의 이제 뒷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베트남 국빈 방문 가셨어요. 여러분 베트남은 지금 저희가 수출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투자 1위국이고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지요. 지금 중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당시 국빈 방문했을 때 주 베트남 대사셨고 그 베트남 대사로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기업의 현안이란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굉장히 잘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잘 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얘기를 당시에도 들었고 이번에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시장도 좋고 인구도 감소하고 부채도 늘고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외교가 지금 통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통상 이쪽에 전문가 또 대사까지 역임하신 분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야심차게 곤란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한 분입니다만 굉장히 좀 냉정하신 게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또 장관 후보자 물론 인사청문회 남아 있습니다만 임명이 된다면은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이 대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좀 교체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좀 뭐 어떻게 저는 말씀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지적이다라고 보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실제로 대한민국 예산안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가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권한 세 가지가 하나가 이제 집행부의 견제 감시, 두 번째가 입법 권한이죠. 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인데 지금이 어쩌면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 그리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안을 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예. 이 부서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을 교체한다는 점, 그리고 예산안이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관 후보자는 다시금 들어와서 예산을 다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다른 5자리의 개각도 꼭 지금이어야 됐느냐.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공직 후보자 사퇴 기한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입후보하기까지. 1월 11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그 개각에서 제외가 된 것처럼 조금은 더 좀 신중하게 기간을 조금 조정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뭐 최종 개각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뭐 저 정확한 시점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나왔는데 네, 배철순 소장입니다. 예, 지금 12월 지금 이 시점에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산 얘기 잘하셨는데 하고 싶죠. 정부안은 넘어간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되고 여야가 논한 지도 한참 됐고요. 아니 그 전부 다 깎아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한 건 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다 깎아놓은 사람들이 그거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왜 나가냐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정부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감액 심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국회에서는 감액만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증액에 대한 그래서 권한은 감액만 하시고 계신 건데 거기서 논하는 부분이 지금 이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정부안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고 방금 장관은 물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전문을 하시는 국장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소위에 들어가서 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성호 전 의원 짧게 듣고 다음 주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결국엔 시각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첨예하게 여야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야당 국회의원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을 결국엔 최종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그 결국엔 장관에 있습니다. 아무리 국장이나 1차관, 2차관들이 의원들을 개개인별로 만나고 합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는 결국 장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
심지어 경제부총리잖아요. 우리나라 총리 밑에 있는 부총리 2개 중에 한 자리가 이번에 개각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일주일 정도만 더 시간을 좀 미뤘다면 정부의 설득이 조금은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도저히 시간을 더 미룰 수 그 자리를 메꾸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시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같이 논하고 있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함께하던 분이 남아 계시고 그대로 승리하신 거예요. 새 사람이다. 새로 와서 다시 다 들여다보고 한다.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 뒤에 이제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가 멈춰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피로감을 좀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야당의 추궁이 있었어요. 이때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 윤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권한을 받은 법무부 장관의 말이기도 했는데 배철순 소장께서는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을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떻게 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민정수석실 폐지가 예. 대통령의 뭐 일성이셨고 그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실 밑에는 이제 뭐 법률비서관, 지금 이건 존치하고 있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4가지 비서관이 있는 그 위에 수석이 계신 거죠. 그 중에서 2가지가 없어지고 수석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원래 검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고 세평도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게 서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들만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발휘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현재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있는 거죠. 대통령실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조사한 결과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스크린을 거치겠죠. 그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있는 것이고 직속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소속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정수석실이 또 폐지되고 뭐 최근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사청문회 보고 좀 피로감 많이 느낀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계속 이제 뭐 여야는 싸우기도 하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네. 또 대통령 임명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이번 청문회 어떨까요? 이번 청문회는요. 일단 이번 청문회는 방금 이제 저희 두 분 다 그 배철 소장님하고 예. 저랑 둘 다 이야기를 했던 게 무난하다. 무난하게 요렇게 청문회도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인사청문회보다는 개개인별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라든지 아. 김행 후보자의 예. 인사청문회와 같이 개개인에게 좀 집중되기보다는 예.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기조나 이런 질문이 좀 쏟아질 것 같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제 선거 준비를 좀 하셔야 네. 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지 않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이제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여성이 3명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채워지면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국회의원 300명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20대도 국회의원이 되고 70대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애인, 여성, 뭐 다양한 이제 뭐 노동자라든지 사회 범주가 들어가게끔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도 이제 거기에 맞는 취지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장관은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성 후보자 3분에 대한 인사청문도 좀 심도 깊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좀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 개각에 있어서 이름이 거론됐었더라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겠고 또 이번 주 추가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어제 뉴스테이블에서 잠시 다뤘었는데 신임 방통위원장 이분이 만약에 이제 지명이 되면은 청문회가 굉장히 좀 뜨겁겠죠. 네. 혹은 많이 피로해질 것 같은데
김홍일 현 건익위원장의 이름이 가장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네. 이상인 또 방통위 부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고사 중이라는 MBC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름이 나왔으니까 배 소장님 그 인사가 만사라 그러고 또 나쁜 소리는 아니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검사가 만사 아니냐 이러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검이다. 예. 또검. 그런 비판의 목소리 충분히 있지 검사다. 않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방송과 수 있고. 무슨 상관이냐 방통위와. 그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에요. 근데 3년을 아직 지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또 이제 돌아가니 뭐 또 회전문이다. 예전에 뭐 그런 편이 많았죠. 노원부도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 여러분 방통위하고 방심위하고 다른 건 잘 알고 계실 네.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겁니다.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기구예요. 방통위는 국가기관이고 방심위는 민간 전문기관입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행정 집행을 하는 거예요. 방심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징계가 필요하다가 올라오면 규정을 찾아서 그걸 집행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매우 중요한 자리죠. 지금 뭐 방송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김홍일 권익위원장님을 땡겨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권익위원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권익위원회의 목적은 부패 방지, 부패 척결입니다. 검사가 한다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업무를 뭐 무난하게 잘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잘 맡고 잘 하시던 일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없으시고요. 그 자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큰 쓰임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저는 뭐 확인을 하지 없는 얘기입니다. 뭐 또 다른 주변에서 이제 김홍일 정도 와야지 방통위가 정상에 달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으니 뭐 예. 이런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석인 듯 공석 아닌 여가부는 왜 채우지 않으면서 방통위에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하고 있고요. 신상훈 전 의원 듣겠습니다. 예, 네. 방통위원장의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 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떠나면서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수준의 인사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주제 이번 6명 개각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 없어서 배려를 좀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나오기 예. 때문에 그 비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역민들께서는 그거 모르겠고 빨리 우주항공특보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알려달라는 말씀들 많을 것 같은데 신상훈 전 의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뉴스가 있었어요. 네, 뭐 우주항공청이 이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마지막 불씨 뭐 이런 게 그렇죠. 생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과방위 과학통신방송위원회에서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에서 이 법안을 좀 심사해서 올해 연내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처럼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예. 심사가 돼봐야 이제 또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뭐 박한수 도지사라든지 이 도내 여당이 이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특별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마치 민주당 탓하는 것을 저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도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돼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왜 민주당을 그러면 탓하느냐? 결국 의석이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과방위에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청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경남에서도 우주항공청을 그렇죠. 가지고 싶어 하는데 충청도의 국회의원의 다수가 현재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가방이 소속 의원 중에 한 분이 대전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분의 반대가 강해서 법이 처리가 안 된 것이지. 그래서 민주당 때문이네라고 그렇죠. 할것 이제 그렇게 같은데요. 이야기하는 예. 것이지 예. 절대 민주당이 뭐 우주항공청에 경남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죠. 민주당 그러니까 경남도 민주당은 반대하지 도당은 않는 안 거지요. 민주당 경남도당 반대는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아니죠. 계신 거죠. 중앙당은 이와 관련돼서는 뭐 전혀 뭐 당론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중앙당은 당론이 없다고요? 예, 예. 우주항공청 경남 설치에 대해서 중앙당 당론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중앙당은 이게 대전으로 가야 되는지 경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론 자체가 아예 없고요. 없습니까? 예, 없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그렇죠. 대통령 그 책자가 네, 후보 나오고 시절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 당론이라는 게 네. 공약이 돼버렸으면 민주당 당론이 맞죠. 네. 그런데 대전 지역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한 개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에서 움직여 주셔야죠. 저는 이 방송 보시는 그 경남도에 계신 민주당원 분들이라면 정말 경남도를 생각하신다면 현역 의원님이시든 뭐 원외 당협위원장님이시든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전에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자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도민들에게 이해를 얻지. 우주항공청 안 되는 이유는 경남은 찬성하지만 대전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건데 그건 민주당의 탓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하고 충청도 근처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인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다수였다고 해도 저는 결국 지역 간 대립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론을 이행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자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역구를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이제 경남도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네. 보고 네. 그렇다면 같이 가서 항의하자니까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박한수 같이. 도지사의 예.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좀 고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한수 도지사님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한수 도지사가 그 당선된 이후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그 여야 그 당정협의회라고 하죠. 여당 간은 당정협의회를 진행을 했는데 야당 간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은 박한수 도지사의 리더십에서도 저는 문제점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 국회 민주당의 16명의 그 경남도 내 16명 국회의원 중에 세 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인데 이 세 분도 우주항공청은 경남에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신성훈 전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예, 배철수 의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이제 박한수 지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박한수 지사님을 리더로 존중하시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리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뭐 자존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다른 당도 조금만 더 붙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신성훈 전 의원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야사 고분군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잖아요. 이것은 김경수 도정에서 진행을 해서 박한수 도지사가 이어갔던 정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박한수 도지사가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마침 현수막을 붙이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로 챙겨가면서 우주항공청은 나는 노력하고 있으나 야당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니 세 분의 국회의원들도 마치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은 야당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엔 여당이 조금은 더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남도지사로서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 1호 공약이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저는 폭넓은 좀 행보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에도 연내 통과는 좀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배철수 소장님? 뭐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뭐 보도되고도 있던데. 사실 이게 예. 당에서 할 바는 다 한 것 같고 예, 뭐 워낙 또 뜻밖의 암초가 많았어서. 이제 사실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예. 박한수 지사님이 뭐 수십 차례죠. 뭐 너무 네, 인정합니다. 그냥 이제 들고 와서 그 또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 할 때까지도
안타깝게 매달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근데 이유는 너무 명확하게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뭐 민주당 내에 일종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뭐 우리 당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뭐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매달리고 읍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야당도 좀 같이 읍수해 줍시다. 경남도에 계신 분들은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돼야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뭐 이후로 넘어가면 그냥 자동 없어지는 자동 거잖아요. 폐기되는 폐기되는 거죠. 거잖아요. 어쨌든 이 총선 전에 그리고 올해 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정기국회가 오늘 9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좀 연내에 통과되기를 또 마지막 불씨가 생겼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주제가 더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